제 아들의 그 말들은 아직도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엄마는 정말 짐덩이에 불과해요. 남이 남긴 것밖에 받을 자격이 없죠. 벌써 2년 전 일입니다. 당시 저는 제 65번째 생일날 아들이 제 눈앞에서 상식만 위안 한화 약 5억 5천만 원을 그의 장모 계정 5억 5천만 원 것을 멍하니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는 휴대폰 화면으로 송금 영수증을 보여주며 저를 똑바로 송금 영수증을 보여주며 우리는 어머니와 자식 간의 유대가 신성하고 깨뜨릴 수 없는 것이라고 늘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던 해에야 저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것이 스스로 키워온 환상에 불과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저의 외동아들입니다. 제가 23살 때 낳았죠. 아빠는 민준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고 저 혼자 버거운 아기와 제가 몇 년에 걸쳐 겨우 갚은 엄청난 빚만 남았습니다. 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아끼고 또 아껴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다른 또래 여자들이 옷장을 새로 꾸미고 여행을 다니거나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품을 살 때 저는 모든 것을 민준에게 투자했습니다. 사립학교, 영어학원, 청소년기의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그 어떤 학자금 대출도 받지 않는 의과대학까지. 저는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15년 동안 같은 차를 몰았으며 새 옷도 거의 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제 아들이 최고의 것입니다. 민주는 우수한 성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가 공부하는 데 들어간 모든 학비, 책 한 권 한 권, 모든 의료기구까지 제가 돈을 댔습니다. 그가 전문의 수련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만났습니다. 영향력 있는 기업가의 딸이었죠. 그리고 저는 결코 발을 들릴 수 없는 사교계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연도 저에게 꽤 예의를 갖췄습니다. 일요일 점심 식사 모임에서 미소 짓고 특별한 날에는 작은 선물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결코 눈까지는 닿지 않았죠. 어머님, 이 스타일은 좀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제 소박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민준 씨는 이제 중요한 분들과 어울리잖아요. 결혼 후 민준의 방문 횟수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매주 점심 식사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이 되었고 나중에는 명절에 잠깐 전화 몇 통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그는 늘 바빴습니다. 폐렴으로 입원해야 했을 때 그는 직접 데리러 오는 대신 택시를 부르라고만 했습니다. 간병인을 구해드렸어요. 그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제 수술은 취소할 수가 없어서요. 그 간병인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은 제 65세 생일날 일어났습니다. 민준과 서연이 불쑥 제 아파트에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한 줄기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결국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요.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민주는 낡은 제 소파의 외투도 벗지 않고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가난이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서연인 옆에 서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을 지루해하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저희 청담동에 새 집을 사려고 해요. 그는 제 안부를 묻지도 않고 발표했습니다. 방 3개짜리 스위트룸에 온수 수영장, 헬스장까지요. 저희 전문적인 이미지에 중요한 투자죠. 정말 잘 됐구나, 아들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은 복잡했지만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네, 맞아요. 좋은 곳에 살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서연이 드디어 고개를 들고 휴대폰에서 눈을 뗐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이 도시의 모든 중요한 사람들을 아시거든요. 민준이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방금 서연 씨한테 사명령만 위안 하나 약 5억 5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그동안 저희를 많이 도와줘서 고마움의 표시로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사명만 위안이라니. 그건 제가 5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보다도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정말 통이 크구나. 저는 목소리를 내려고 했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서연이 경멸하듯 대답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부동산 중개인과 건축업자를 소개해줬고 중요한 이웃들과의 만찬자리도 마련해줬어요. 엄마는 사교와 인맥을 아시죠? 어떤 사람들처럼 평생 공무원 일밖에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민주는 저를 변호하기는커녕 모든 모욕적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사연 씨 어머니는 정말 선견지명이 있으세요. 전략적인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아시죠? 그러더니 그는 뭔가 사소한 일이라도 떠올린 듯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그는 건네며 말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당신이 받을 만한 보잘것없는 조각이죠. 제 폐에서 순식간에 공기가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조각?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제가 보잘것없는 조각을 받을 자격밖에 없다는 말인가요? 제가 봉투를 받을 때 손은 끊임없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300위안 한화 약 5만 5천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이었습니다. 300위안. 그리고 그의 장모는 300만 위안을 받았습니다. 뭘 좀 사서 품이 있어 보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그는 제 소박한 블라우스를 비판적인 눈초리로 훑어봤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사에 갈 때마다 당신의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은 나를 너무 창피하게 만들어요. 그 말들은 마치 따귀처럼 제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기계적으로 민준에게 커피를 따라 주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 가야 해요. 서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8시에 김 회장님 댁에서 칵테일 파티가 있어요. 맞다. 물론이지. 그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가 계속 생각했는데 이 아파트 엄마 혼자 살기엔 너무 크지 않아요?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로 옮기고 그 돈으로 성형수술이라도 좀 하는 게 어때요? 성형수술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엄마는 정말 눈에 띄게 늙었어요. 그게 엄마의 자신감에도 도움이 될 거고 솔직히 제가 중요한 분들께 엄마를 소개할 때도 더 좋고요. 서연은 그 방문에서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는 정말 좋은 성형외과가 있어요. 엄마 같은 연세의 환자들도 받아요. 좀 외진 곳이긴 하지만 할인 생각하면 위치는 신경 안 쓰실 거예요. 그리고 실버타운도 있잖아요.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든 말이죠. 그런 곳은 정말 편리해요.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엄마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고요. 내 수준이요? 저는 물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요. 은퇴한 공무원들처럼 엄마랑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는 시계를 봤습니다. 우리 정말 가야 해요. 내가 한 말 잘 생각해봐요. 알았죠? 이 아파트는 정말 낭비예요. 그는 떠나기 전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무슨 일 있으면 제 비서한테 전화해요. 알았죠? 제 휴대폰에는 중요한 알림이 너무 많이 와서 엄마 메시지가 가끔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한 손에는 300위안짜리 상품권을, 다른 손으로는 수십 년간의 희생이 경멸당한 무게를 지탱했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은 민준이 알던 엄마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아들을 빛나게 하기 위해 자신을 작게 만들고 모든 무례함을 웃으며 삼키던 여인의 종말이었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저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깨달은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의 눈물 속에서 저는 민준의 필요를 제 필요보다 앞세웠던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몇 시간 동안 분석했습니다. 잦은 출장 때문에 거절했던 모든 승진 기회들, 민준에게 모든 관심을 쏟아야 했기에 포기했던 모든 연애들, 무기한 보류되었던 모든 꿈들.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저를 걸어다니는 창피함으로 여기는 아들을 키워낸 것뿐이었습니다. 장모에게는 사명력만 위안을 송금하고 저에게는 300위안짜리 상품권만 건네는 아들. 제가 창피를 주지 않도록 성형수술을 하라고 권유하는 아들. 다음날 아침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저는 새 삶의 첫 번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는 제 계좌 잔액 이사영역만 위안 하나 약 4,4억 원이 나타났습니다. 민주는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제 재정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제가 그를 더 많이 도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는 제가 그를 더 많이 도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면 분명히 돈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었고, 부분적으로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돈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당신에게 돈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특히 저처럼 검소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저는 그저 은퇴한 공무원, 그가 분명히 경멸하는 계층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제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제안했을 때 분명히 드러났듯이 말입니다. 저는 사명만 위안 한화 약 5억 5천만 원을 제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했고 다음날 재무상담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 돈이 저를 위해 일할 때였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제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늘 손에 닿을 수 있었지만 한 번도 탐험해보지 않았던 세상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저는 투자를 재배치하고 대상을 분산했으며 개인 재무 관리를 연구했습니다. 밤에는 재무 교육 비디오를 보고 책을 읽고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늘 날카로웠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제 머리는 만족할 줄 모르는 갈증으로 지식을 흡수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민주는 3번 전화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의 제안을 고려했는지 알고 싶어 했고, 두 번째는 그가 의류 상비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인이 되어주기 위해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부가 해외여행을 갈 때 집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안 될 것 같네요, 민준아. 저는 마지막 요청에 대답했습니다. 제가 마침 일이 있어서요. 전화 저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제 아들은 더 이상 제 입에서 안 된다는 말을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거의 집에만 있잖아요? 사람은 늘 변하는 법이지 않니? 아들아. 그는 서연을 만난 후 배운 거만한 방식으로 비웃었습니다. 어디 한번 맞춰볼까요? 이웃집 아주머니들이랑 고스톱이라도 치나요? 아니면 오늘은 드라마 마지막 회라도 하는 날인가요? 저는 그 모욕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회의요? 누구라뇨? 제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라뇨. 저는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혹시 그 아파트 얘기 때문에 아직 화난 거예요? 화난 게 아니란다, 민준아. 그냥 바쁠 뿐이야. 너희들 여행 잘 다녀와. 그가 더 말하기 전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아들과의 대화를 끝낸 것이었습니다. 다음 한 달 동안 저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메시지는 점점 더 짜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그 서류에 서명해야 한단 말이에요.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이렇게 애처럼 굴면 유치해요. 제가 마침내 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그에게 더 이상 어떤 대출의 보증인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엄마는 늘 제 보증인이었잖아요. 그는 분개하며 항의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2018년에
네가 갚지 않은 대출금을 갚아주고 있단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퇴직금을 가지고 더 많은 네 빚을 짊어질 생각이 없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퇴직금이요? 엄마는 살 돈도 별로 없잖아요. 내가 가진 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단다. 민준아. 그리고 나는 내가 힘들게 얻은 것을 제대로 즐길 생각이야. 그는 몇 초 동안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삼짓돈을 숨겨놓고 저한테 한 번도 말 안 했다고요? 제가 사업을 하느라 죽을 힘을 다할 때 말이에요. 그의 뻔뻔함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남자, 그의 모든 교육은 제가 지원했고 그의 첫 아파트를 사는데 제가 도왔으며 그의 첫 병원도 제가 꾸며주었습니다. 네 의과대학 학비는 누가 냈니? 민준아? 네 교환학생 비용은? 네 전문의 수련 비용은? 그건 엄마의 의무였잖아요. 그는 마치 아기 기저귀를 사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이라도 되는 듯 대답했습니다.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엄마의 투자요. 이제 제가 노력한 결실을 거두려고 하는데 엄마는 이런 푼돈 가지고 저랑 따지려고 하네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저를 집어삼키려던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민준아. 내 결정은 분명해.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보증인도 되지 않을 거야.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위협했습니다. 엄마가 아프고 외로울 때 저한테 도움을 청하지 말아요. 마치 제가 폐렴에 걸렸을 때 엄마가 택시만 불러주고 저를 보러 오지 않은 것처럼요. 엄마요? 저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대화는 생일 사건 후 석 달 뒤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미 명확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투자는 매우 잘 되고 있었고 저는 건강을 위해 피트니스 코치를 고용했으며 옷장을 새로 꾸밀 이미지 컨설턴트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제 꿈의 집을 찾아줄 부동산 중개인도요. 저는 품위를 보여줄 수 있는 집을 원해요.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성공과 자신감, 그리고 취향을 반영하는 곳이요. 그는 저에게 몇 군데 부동산을 보여주었지만 마지막 한 곳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청담동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방 3개짜리 호화로운 저택이었습니다. 우연히도 그곳은 서현과 민준이 장모의 도움으로 집을 샀던 바로 그 동네였습니다. 그 부동산은 4호 강만 위안한화 약 8억 원에 나왔습니다. 제가 입찰할게요. 저는 그날 바로 결정했습니다. 40년만 위안한화 약 77억 원 현금으로요. 부동산 중개인은 놀라움과 존경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가능하시겠어요? 아주 확실해요. 저는 그를 가로막으며 인터넷 뱅킹을 열어 제 투자 계좌 잔액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성공적인 투자 덕분에 그 숫자는 더욱 엄청났습니다. 48시간 이내에 제 입찰이 수락되었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심지어 이 전환기 동안 유일하게 연락을 유지했던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지훈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그에게 말할 것이고 그때가 언제일지는 전적으로 제가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그 재앙 같았던 생일 이후 6개월이 지나 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은 도시 최고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중 한 명에 의해 완벽하게 꾸며졌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새 차를 샀고 집사와 정원사를 고용했습니다. 제 옷장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두 서연과 그녀의 엄마가 자랑하기 좋아하는 바로 그 브랜드들이었습니다. 그때 민준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그 아파트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는 제 안부를 묻는 인사조차 건너뛰었습니다. 내 아파트를 위한 구매자를 찾았다고? 정말 혼란스럽구나. 네, 맞아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팔아서 작은 곳으로 이사가는 거요. 제 동료 중에 그 지역에서 투자할 부동산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트 상태를 고려하면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어요. 그의 뻔뻔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럼 그 합리적인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유경력만 미안 한화 약 1억 원이요. 이 거래는 정말 좋은 거예요. 엄마, 결국 그 건물은 엘리베이터도 없고 페인트도 오래되었잖아요. 그 아파트는 비록 약간의 수리가 필요하더라도 쉽게 1,300만 미안 한화 약 2,4억 원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노골적으로 저를 속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팔 생각이 없어. 민준아. 엄마, 제발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그는 고집센 아이를 다루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엄마 나이에 그 동네에 혼자 사는 건 점점 더 위험해질 거예요. 제가 실버타운에 엄마를 위한 방을 예약해놨어요. 작긴 하지만 24시간 감시 시스템도 있고 엄마에게 맞는 오락 활동도 있어요. 나에게 맞는다고? 네, 알잖아요. 고스톱 치는 거나 공예 같은 거요. 엄마 나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요. 아, 수요일엔 성경 공부도 있어요. 그는 마치 대단한 혜택이라도 제공하는 듯 덧붙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민준아,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내 거주지는 이미 해결했단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대화의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이사했단다. 이사했다고요? 어디로요? 왜 저런 상의도 안 했어요? 내가 어디에 살지 결정하는데 네 동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 못했네, 아들아.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동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장기적인 문제라고요. 엄마는 60대이고 퇴직금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결정을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고 하다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이사했어요? 전화 저편은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습니다. 청담동이었습니다. 그가 얼마 전 서연과 함께 집을 샀던 바로 그 동네. 이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비싼 주택가. 이게 무슨 농담이에요? 그가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잔뜩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니란다. 아들아. 내가 38번지 집을 샀어. 그나저나 너희가 24번지 집을 샀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이웃이 되겠구나. 그 돈이 어디서 났어요? 그는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돈이지. 민준아. 네가 나를 2등 시민 취급할 때 수십 년 동안 내가 모아둔 돈이야. 말도 안 돼요.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가 직접 와서 확인하는 게 어떠니? 저는 침착한 어조를 유지하며 제안했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오면 편할 거야. 서연도 데려와. 그리고 네 장모님도. 지은 씨가 내 새 집을 정말 보고 싶어 할 거라고 확신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만족감이 밀려왔습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이제 수확할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날 오후 3시 45분 저는 전략적으로 새집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현실에 충격받는 순간을 포착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네이비색 실크 정장을 입고 수수하면서도 분명히 값비싼 보석을 착용했습니다. 제 머리는 이제 현대적인 스타일로 잘라 자연스러운 은발을 돋보이게 했고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오후 4시 3분 민준의 차가 단지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미리 허락해둔 덕분에 경비원은 그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앞유리를 통해 그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봤습니다. 그는 우아한 거리를 천천히 운전하며 38번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제 집 앞에 차를 세웠을 때 그의 표정은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었습니다. 충격, 불신, 그리고 거의 공포에 가까운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잘 관리된 3층짜리 저택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마치 환영이라도 본 것처럼요. 서연이 뒤이어 내렸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귀에 속삭이며 집의 세부 사항들을 가리켰습니다. 제 만족스럽게도 300년만 위안을 받았던 그 장모님, 지은 씨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극심한 분노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외쳤습니다. 여전히 차 옆에 서서 한 발짝도 더 다가가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며 계단을 내려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서연아, 지은 씨,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그들 세 사람은 몇 초 동안 침묵했습니다. 호화로운 저택의 풍경과 그들에게는 더욱 충격적인 저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박한 옷차림에 겸손한 태도를 취하던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며 분명히 매우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집 엄마 거예요? 민준이 마침내 말을 더듬으며 집을 가리켰습니다. 네, 아들아. 2달 전에 샀어. 자, 들어와. 집사가 맛있는 커피를 준비해 놨단다. 집사요? 서연이 되풀이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 옥타브 높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돌담길을 따라 대문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인상적인 현관이 드러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위층으로 이어지는 곡선형 계단, 벽에는 원본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지은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분명히 저에 대한 머릿속 인상을 다시 조정하려고 애쓰는 듯 했습니다. 아름답죠? 저는 덧붙이며 그들이 거실로 따라오도록 손짓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들긴 했지만 부동산 중개인이 이건 정말 좋은 투자라고 확신시켜 주었어요. 이 동네 부동산은 가치가 계속 오르기만 할 테니까요. 민주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마치 혼란스러운 꿈속에 있는 것처럼요. 엄마, 도대체 이렇게 많은 돈이 어디서 났어요? 네 인생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지, 민준아. 내일에서 나온 거야. 하지만 이 집은 분명 사이션만 위안화와 약 7천억 원이 들었을 텐데요. 제가 현금으로 지불했단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거의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현금으로? 420만 위안이요? 말도 안 돼요. 왜 말도 안 된다는 거니? 나는 40년 동안 일했고 저축했고 투자했어.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과시하기 위해 애쓴 적이 없어. 저는 서연의 뺨이 순식간에 붉어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예전에는 그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 낡은 차를 몰았잖아요. 서연이 반박했습니다. 마치 제 과거의 검소함이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요. 나는 검소한 삶을 선택했단다, 서연아. 내 아들이 내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지. 나는 민준의 사립학교, 해외 교환학생, 의과대학, 전문의 수련 비용을 댔을 뿐이야. 그 모든 것이 값싼 것은 아니었지. 너희는 잘 알 거야. 엄마는 더 잘 살 수 있었어요. 민준이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수년 동안 말이에요. 나는 더 잘 살 수 있었지만 민준아, 나는 너를 우선시했어. 그리고 너는 분명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구나. 집사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섬세한 찻잔에 담긴 커피와 정성껏 배열된 디저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찻잔 세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녀가 소장하고 있으며 가족 모임에서 자주 언급하던 바로 그 브랜드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드세요. 저는 우아하게 팔걸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디저트는 너희 결혼식을 치른 마로 그 유명한 신의 프랑스 디저트 가게에서 사온 거야. 서연아. 맞지? 서연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은 여전히 주위를 훑으며 흠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교한 사기극임을 증명할 어떤 증거라도 찾는 듯이요. 그래서 이 동네는 어때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이 4번지 집을 샀다고 들었는데 공동 휴식 공간이랑 가깝다고요? 그럼 이 집은 어떻게 감당했어요? 민준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떨림이 있었습니다. 엄마 돈은 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저축 이야기 같은 건 집어치워요. 아무도 이런 호화로운 저택을 살 만큼 충분히 저축할 수는 없어요. 천박한 곳에 돈을 쓰지 않는다면 저축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놀랄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훌륭한 재무 상담사의 도움도 받았어요. 그나저나 그분은 이웃이 추천해준 분이에요. 지은 씨가 그 해변 별장을 살 계획을 세울 때 도와준 바로 그 상담사요. 지은 씨는 커피에 목이 메었습니다. 죄송해요, 지은 씨. 부동산 투자는 개인적인 결정이죠. 저는 단지 좀 궁금했을 뿐이에요. 제 아들은 그의 장모에게 두 번째 집을 사는데 사명만 위안 한화 약 5억 5천만 원을 주면서 정작 친엄마에게는 실버타운으로 이사 가라고 권했으니까요. 민준이 접시를 거의 깨뜨릴 정도로 3개의 컵을 탁자에 놓았습니다. 우리한테 일부러 모욕을 주려는 거예요? 맞죠? 이게 뭐예요? 경적인 복수라도 되나요? 모욕이라니 무슨 말이야, 아들아? 이 모든 거요. 그는 흥분해서 손짓했습니다. 이 집, 이 옷들, 이 태도. 엄마는 예전에는 순수하고 겸손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변하다니요. 어떻게 변했다는 거니? 민준아? 성공적으로? 편안하게? 존경받을 만하게? 저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아니면 문제는 내가 더 이상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건가? 아무도 엄마를 넘어가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항의했습니다. 아니라고? 아파트를 팔고 성형수술을 하라고? 엄마 수준에 맞는 실버타운을 고려하라고? 내 비서에게 전화하라고? 내 메시지가 방해가 된다고? 이게 사람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뭐지? 민준아. 서연이 분위기를 완화하려는 듯 기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단지 어머님의 복지를 위해 작은 곳이 혼자 계시게 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저는 혼자 돌봐줄 필요가 없단다. 서연아, 저는 집사도 있고 정원사도 있고 너희 집보다 훨씬 더 좋은 보안 시스템도 있어. 모두 내 돈으로 마련한 거야. 은혜도 모르는 내 아들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투자했던 그 돈으로 말이야. 지금까지 침묵하며 이 교착 상태를 지켜보던 지은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서도 평범하게 살았다고요? 왜요? 왜 안 돼? 돈은 과시해야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란다, 지은 씨. 돈은 안정과 편안함,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해. 나는 이 모든 것이 외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단다.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우리 가야 해요. 엄마는 분명 우리에게 모욕을 주려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거예요. 아니란다, 아들아. 나는 나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거야.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서. 저는 잠시 멈췄다가 그가 화가 나서 떨고 있는 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효과는 아주 좋았어. 서연은 남편을 따라갈지 아니면 이 장황한 복수극을 계속 지켜볼지 망설였습니다. 서둘러 떠날 필요는 없어.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직 위층은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손님방을 준비해 놨으니 너희가 하룻밤 묵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말이야. 그 비꼬는 말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사용할 법한 어조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가식적인 제안. 이건 너무 터무니없어요. 민준이 문 쪽으로 걸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요, 서연 씨. 너희가 어떻게 나보다 먼저 같은 동네에 이 집을 살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도 않니? 저는 침착하게 그들을 따라 문으로 걸어가며 물었습니다. 조금도 궁금하지 않아, 민준아. 민준이 멈춰 섰습니다. 분명히 호기심과 싸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그가 마침내 몸을 돌리지 않고 물었습니다. 내가 사명력만 위한 한화 약 5억 5천만 원을 더 지불했단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팔려는 사람이 비슷한 제안 2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 나 같은 품위 있는 여인이
들어와 살기를 특별히 원해서 나를 선택했어. 아무래도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들 중에 과시하는 행동으로 나쁜 인상을 남긴 사람이 있었나 봐. 민준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지금 저를 암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암시하는 게 아니란다, 아들아.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를 공유했을 뿐이야. 지은 씨가 불편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우린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커피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지은 씨. 다음에 점심 식사라도 같이 해야겠네요. 혹시 그 해변 별장에 아직 관심이 있다면 제 재무 상담사를 소개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녀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수치심 때문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창문으로 그들이 차 안에서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주는 격분해서 소리를 질렀고 서연은 그를 진정시키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제 집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만족감이었습니다. 불안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이제 싹을 틔울 일만 남았습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흘 후 민준이 혼자 나타났습니다. 예고도 없이요. 그는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외모에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치고는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평소의 오만함이 사라진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저는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번에는 서재로 안내했죠. 천장까지 닿는 책장과 마호가니 책상이 있는 우아한 방이었습니다. 제가 투자를 관리하는 곳이었죠. 정말 놀랐네요. 그는 방 한쪽 벽을 가득 채운 경제 및 금융 서적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달라졌어요. 나는 그냥 나 자신일 뿐이란다, 민준아.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을 구겨 넣지 않아. 그는 제 책상 맞은편 가죽 의자에 앉았는데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왜 저한테 이 돈이 있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말해야 했니? 지난 몇 년 동안 내 삶에 진정한 관심을 보인 적이 있었니? 저는 늘 엄마를 걱정했어요. 그는 나약하게 항의했습니다. 걱정하는 것과 존중하는 것은 다르단다, 아들아. 너는 나를 어린아이나 애완동물처럼 걱정했어. 돌봐줘야 할 존재로, 소중히 여겨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그는 잠시 동안 자신의 손을 응시했습니다.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걸 물어보려고 온 거니? 이제 와서? 아니요, 그냥.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엄마가 그 집을 사실증만 위안 한화 약 7억 원을 현금으로 샀다는 걸 확실히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실 나는 투자에 1866만 위안 한화 약 3~3억 원 정도 더 가지고 있단다. 민준의 얼굴은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6천만 위안 한화 약 1.1억 원이요? 엄마가 6천만 위안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요? 거의 그 정도지. 왜? 그게 뭘 바꾸니? 모든 것을 바꿔요. 그는 거의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는 저희 집 사는 걸 도와줄 수도 있었고, 제가 새 병원을 여는 걸 도와줄 수도 있었고, 그 장비들을 사는 걸 도와줄 수도 있었는데, 엄마는 돈을 숨겨놓고 저희가 스스로 고군분투하는 걸 지켜봤잖아요. 이 뻔뻔함은 너무나 놀라워서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남자, 그의 모든 교육은 제가 지원했고 그의 첫 아파트를 사는데 제가 도왔으며 그의 첫 병원도 제가 꾸며주었습니다. 스스로 고군분투했다고?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네 사립학교 학비 15년치를 냈고 네 의과대학 학비 잔액을 냈어. 네 미국 전문의 수련 비용도 냈고 네 첫 아파트 계약금도 도왔어. 네 첫 병원도 꾸며줬지. 도대체 언제 네가 스스로 고군분투했다는 거니? 그건 초기였잖아요. 저는 이제 더 큰 지출과 더 많은 책임,
그리고 유지해야 할 이미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내 문제라는 거니? 그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분명히 제 대답에 충격받은 듯 했습니다. 그의 평생 동안 저는 늘 그의 요구에 굴복했고 늘 그의 필요를 제 필요보다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제 엄마잖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이라도 해주는 것처럼요. 그래, 나는 네 엄마야. 하지만 네 현금 자동 인출기도 아니고 네 직원도 아니고 네 발판도 아니야. 저는 엄마를 발판으로 삼은 적이 없어요. 아니라고? 엄마, 우리 여행 가면 집 좀 봐줘. 엄마, 세탁소 가서 내 양복 좀 찾아와 줄래? 이 대출의 보증인이 되어줘. 네가 나에게 다른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니?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 했는지? 나만의 꿈은 없었는지?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네가 필요했을 때는 어땠니? 내가 폐렴에 걸렸을 때 너는 택시만 불러주고 나를 보러 오지 않았어. 내 아파트에 물이 새서 수리하는데 도움이 필요했을 때 너는 너무 바쁘다고 했지. 내 생일에 너랑 점심을 먹고 싶었지만 너는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마지막 순간에 취소했어. 엄마는 지금 억지 부리는 거예요. 그는 근거 없는 항의를 했습니다. 저는 요구사항이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저는 요구사항이 많은 삶을 살고 있어요. 민준아, 너를 혼자 키우고 두 가지 일을 하고 너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내 꿈을 미뤘어. 그런데 너는 나에게 어떻게 보답했니? 네가 창피하지 않도록 성형수술을 하라고 권하면서 말이야. 그는 드디어 부끄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는 실수였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너는 그렇게 말했지. 마치 내가 내 수준에 맞는 실버타운으로 이사 가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마치 내가 2등 시민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는 엄마의 안전을 생각한 거예요. 엄마의 복지를요. 아니란다, 민준아. 너는 그저 너의 상류층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이 골칫덩이를 어떻게 없앨까 생각했을 뿐이야. 저는 일어서서 책상을 돌아 그의 앞에 섰습니다. 너는 내가 어릴 때부터 되지 말라고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 오만하고 돈을 숭배하고 지위에 집착하는 모두 서연 씨 때문이에요. 그는 갑자기 방어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가요? 엄마는 늘 서연 씨를 싫어했잖아요. 서연은 그저 겉모습일 뿐 원인이 아니야. 네가 너를 오늘날의 위치로 이끈 사람들보다 네가 더 가치 있다고 믿기 시작했을 때 너는 변했어. 네가 친어머니를 짐이라고 여기면서 네 아내의 가족을 숭배하기 시작했을 때 말이야. 서연 씨 어머니는 인맥이 많아요. 제 사업에 문을 열어줄 사람들을 알죠. 그럼 나는 어땠니, 민준아? 나는 무엇을 주었니? 무조건적인 사랑, 수십 년간의 희생, 네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너를 지지해준 것. 이게 너에게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니?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우리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건널 수 없는 붉은 강처럼요. 내가 이 집을 왜 샀는지 아니? 저는 마침내 물었습니다. 분명히 저희에게 모욕을 주려고요? 뭔가 증명하려고요? 아니란다. 아들아. 나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집을 샀어. 나는 내 집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결정했어. 나는 존경받을 자격이 있고 배려받을 자격이 있으며 내가 만들어낸 삶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어. 민주는 계속 침묵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나 붕괴가 아니라 더 복잡한 어떤 것. 어쩌면 이해의 첫 실마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저한테 뭘 원하는 거예요. 그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네가 내 진짜 모습을 보기를 원한단다, 민준아. 네가 머릿속에 만들어낸 그 이미지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짐이 되는 늙은이가 아니라 나는 네가 사람의 가치가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인맥을 제공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문을 열어줄 수 있는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해. 만약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요? 그는 갑자기 나약해졌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면요? 저는 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키우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보호했던 이 남자를요. 마음속에 슬픔과 결단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너는 네가 선택한 결과를 감당해야 할 거야. 민준아, 마치 내가 지금 내가 선택한 결과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민준의 방문은 우리 삶에서 특이한 시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그는 다시 오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의 의도적인 부재가 가져온 영향을 느꼈습니다. 이웃들은 그가 제 집 앞을 천천히 차로 지나가며 그 우아한 저택과 그가 늘 무관심하게 여겼던 어머니를 연결시키려 애쓰는 모습을 봤다고 언급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아주 값비싼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간단한 카드에는 얘기 좀 해야겠어요. 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꽃은 아름다웠지만 진심 어린 사과라기보다는 입장권을 사려는 시도처럼 보였습니다. 사흘 후 그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프랑스 초콜릿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그가 저를 골칫덩이로 여기기 훨씬 전에 좋아한다고 언급했던 바로 그 디저트 가게 초콜릿이었습니다. 카드에는 제발요 5분만이라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민준이 우리 관계의 조건을 결정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가 관심을 원할 때면 저는 주었고, 도움이 필요할 때면 저는 주었고, 도움이 필요할 때면 저는 주었고,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어떤 형태의 관계라도 재구축하려면 그것은 더 평등한 조건 위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가 공식적으로 침묵한 지 10일째 되던 날, 그리고 그가 20번째 선물을 보냈을 때, 이제는 매일 제 집사를 통해 작은 기념품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서연이 혼자 제 집 문 앞에 서 있었는데 매우 긴장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녀가 예전과는 조금 달라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오만함은 줄고 겸손함이 더해진 듯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집의 모든 세부 사항을 훑었고 표정에는 마지못한 감탄과 거의 수치심에 가까운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여기 온 걸 몰라요.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거실에 함께 앉았을 때 말이죠. 만약 알면 그는 정말 화낼 거예요. 왜?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는 거의 무너져가고 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돈이나 집 문제 때문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충격적이었지만요. 그가 지난 몇 년 동안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직접 그렇게 말했어요. 정확히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그는 잠도 잘 못 자고 거의 먹지도 않아요. 그는 계속 엄마와 민준 씨의 옛날 사진들을 보고 있어요. 민준 씨의 옛날 사진들을 보고 있어요. 그는 최 씨의 옛날 사진들을 보고 있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칠정을 파티 사진이요. 그가 10살 생일 파티 사진을 봤어요. 그가 10살 생일 파티 사진을 사진을 보면서요. 그 기억이 날카로운 통증을 불러왔습니다. 민준 씨는 자존심이 매우 강한 남자예요.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쩌면 너무 교만할지도 모르죠. 그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라요. 특히 자신이 한 일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때는 더욱 그래요. 그럼 너는?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예전에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는? 너도 뭔가 깨달은 게 있니?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엄마께 너무 심하게 굴었어요. 처음부터 저는 엄마를 2등 시민처럼 대했어요.
엄마가 저희 집안만큼 사회적 지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니, 제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지위 때문에 엄마가 덜 가치 있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엄마가 이 집을 샀다는 것을 알자마자 화가 폭발했어요. 엄마가 아니라 아빠한테요. 아무래도 아빠의 안정적인 투자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회사가 몇 년 동안 문제가 있었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숨기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늘 단순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던 엄마가 부를 과시하기 좋아했던 저희 부모님보다 훨씬 더 견고한 재정적 안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돈은 정말 사람을 속이는 법이지. 저는 논평했습니다. 많은 경우 과시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더 적게 가지고 있어. 나는 이걸 가장 뼈아픈 교훈으로 배웠단다. 그녀는 긴장한 채 망설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용서를 구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저는 단지 민준 씨가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비록 그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지만요. 그럼 그가 지금 원하는 건 뭐니? 내 돈? 아니요. 서연은 정말로 그 비난이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돈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단지 엄마를 다시 원할 뿐이에요. 저는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수년 동안 저를 골칫덩이나 장애물로 여겼던 이 여인을요. 저는 이전에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어떤 것을 봤습니다. 나약함, 그리고 어쩌면 진심일지도 모르는 것. 민준이한테 얘기할 의향이 있다고 말해줄 수 있단다. 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니야.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자. 그는 안심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녀가 떠나려 할 때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서연아, 왜 이렇게 하는 거니? 민준이가 시켰니? 그녀는 몸을 돌렸습니다. 눈은 갑자기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지난 2주 동안 제 남편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웃지도 않고 잠도 못 자고 거의 먹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가 옛날 사진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었지? 라고 중얼거리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망설이다 침을 삼켰습니다. 왜? 저는 나지막이 재촉했습니다. 제가 임신 3개월째이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자라면서 저희가 엄마를 대했던 방식이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소식은 마치 번개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제가 할머니가 된다니, 손자나 손녀가 태어난다니, 과거의 잘못을 짊어지지 않은 새로운 생명. 축하한다, 서연아. 저는 목소리를 내려고 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온화한 어조였습니다. 저희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도 몰라요. 그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저희는 엄마가 제일 먼저 알기를 바랐는데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바람에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발코니에 혼자 앉아 이 소식을 소화했습니다. 손자, 새로운 세대, 어쩌면 다른 방식으로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이틀 후 저는 약속대로 시내의 한 중립적인 카페에서 민준을 만났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구석에 눈에 띄지 않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몇 주 사이에 몇 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깊은 다크서클, 예전에는 없었던 걱정스러운 주름. 그리고 무언가 보이지 않는 짐에 짓눌린 사람만이 가질 법한 약간 굽은 자세. 엄마. 제가 다가가자 그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준아. 저는 인사하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로 저를 보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달라졌어요. 옷이나 머리 때문만이 아니에요.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그건 자신감이란다, 아들아. 나는 이게 아주 좋은 액세서리라는 걸 알았지. 그는
나약하게 웃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본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엄마는 늘 그렇게 영리했어요? 이 날카로운 유머 감각이요? 늘 그랬지. 네가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야.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맞아요, 엄마. 제가 많은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우리 사이에 드리워졌습니다. 민주는 초조하게 커피잔을 휘저으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연이가 아기에 대해 말해줬단다. 저는 마침내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엄마를 찾아갔다고요? 그래, 그녀는 너를 많이 걱정했어. 그녀는 그럴 필요 없었어요. 그녀는 네가 진작 했어야 할 일을 했단다. 민준아,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어. 그는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어떠니? 저는 제안했습니다. 왜, 민준아? 왜 나를 짐처럼 여기고 그렇게 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니?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눈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엄마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었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고 애쓰는 듯했습니다. 서연 씨와 그 가족을 만난 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들은 제가 늘 원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위 인맥, 일종의 사교적인 후건이요. 제가 처음으로 그런 다가가기 힘든 집단을 받아들이 힘든 집단이요. 내가 네 말을 끝내게 해줄게. 내가 그들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아니요.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자신을 고쳤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제가 창피함을 느낀 건 맞아요. 하지만 엄마 자체 때문에 창피함을 느낀 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 출신 때문에, 저희가 고군분투했던 과정 때문에, 저희의 힘든 역사 때문에 창피함을 느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했던 역사 말이지. 네.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저희가 살았던 삶과 서연 씨 가족이 늘 살았던 삶 사이의 대비만 봤어요. 그들이 저를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저는 제 과거로부터, 제 소박함으로부터, 그리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를 가장 사랑하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고 느꼈어요.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엄마. 그래, 너는 나쁜 놈이야. 저는 직설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너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했어. 내 모든 희생이 네 장모의 성씨나 네 장인의 인맥 앞에서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말이야. 알아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또 다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평생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네가 너 자신을 용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란다, 민준아. 그건 내가 너를 용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나는 아직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 그가 겁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용서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나는 내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지. 용서는 여전이지, 아들아, 종착역이 아니야. 그리고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그렇게 빨리 아물지 않아.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는 목소리가 갈라진 채 물었습니다.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요? 네가 만회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한번 부서지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어. 우리가 조각들을 다시 붙일 수는 있겠지만 균열은 영원히 남아있을 거야. 그럼 우리 사이에는 희망이 없다는 건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나는 우리가 예전처럼은 될 수 없다고 말했지. 하지만 우리는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을 거야. 새로운 관계,
의무나 죄책감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 말이야.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연 씨가 상황이 달랐다면 엄마가 아기 소식을 가장 먼저 알았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 그녀가 언급했어. 네가 할머니가 된다니. 그가 말했습니다. 마치 그 문장을 시험해보는 것처럼요. 그래, 나는 할머니가 될 거야. 저는 잠시 멈춰서 다음에 할 말을 신중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할머니가 될까? 민준아? 너희가 의무감 때문에 명절에나 찾아오는 할머니? 어쩌다 사진 몇 장만 봤지만 가족에게 진정으로 포함되지 않는 할머니? 아니면 내가 이 아이의 삶에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할머니? 저는 엄마가 그 아이의 삶에 진정으로 참여하길 원해요. 희망은 간단하단다, 민준아. 그 희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야. 그는 간절한 태도로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었습니다. 저희 한번 노력해 볼까요? 제발요. 제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 때문이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될 수 있는 모습 때문이라도요. 저는 그 손을 쳐다봤습니다. 그가 걷는 법을 배울 때 제가 잡았던 바로 그 손, 그가 졸업했을 때 제가 키스했던 바로 그 손, 그리고 최근 수많은 상황에서 제 손에서 무례하게 뿌리쳐졌던 바로 그 손. 저는 천천히 제 손을 그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한번 노력해보자. 저는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너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아니야. 곧 태어날 그 아이를 위해서야. 그 아이는 할머니, 진짜 할머니를 알 권리가 있어. 네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그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민주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제가 더 잘 노력할게요. 엄마를 위해서, 제 아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요. 노력하지 마.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해. 그게 달라. 우리의 카페 대화 이후 몇 달 동안 저는 민준의 점진적인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변화는 작은 것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안부를 묻는 메시지가 더 자주 왔고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대한 진심 어린 초대가 있었으며 사려 깊은 작은 행동들이 있었으며 이것은 완벽한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퇴보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옛날의 민준이 다시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한 번은 부부가 출장 갈 때 제가 당연히 집을 봐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제가 최근에 세련되게 변한 것에 대해 거만한 논평을 무심코 내뱉었을 때처럼요.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이제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사과했으며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연은 예상외로 이 변화의 핵심이었습니다. 임신이 진행될수록 그녀는 저와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결심이 더욱 강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초대부터 시작하여 아기 방 색깔 고르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거나 민준이 바쁠 때 그와 함께 산부인과에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엄마의 이런 관대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어느 날 외출 중에 그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명만 위안 한화 약 5억 5천만 원을 받았고 제가 300위안 하나 약 5만 5천 원짜리 상품권만 받았던 그 장모님, 지은 씨에 관해서는 그녀는 한동안 소원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다시 만났을 때 그것은 민준과 서연의 집에서 열린 점심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훨씬 더 겸손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댁 정말 멋지네요. 그녀는 식사 중에 불편한 듯 논평했습니다. 서연 씨가 훌륭한 현대 미술품을 많이 수집했더군요. 네, 몇 점 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몇 달 전에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 분야에 타고난 안목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저에 대한 옛 인상과 눈앞의 현실을 조화시키려고 애쓰는 듯했습니다. 민주는 눈에 띄는 불안감으로 우리의 상호작용을 지켜봤습니다. 저희 모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례적으로 공개적으로 저를 지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늘 그래왔습니다. 이것은 작은 순간이었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제 아들이 저를 진정으로 보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의 가치를 옹호해 주었습니다. 서연이 임신 7개월째 되었을 때 민주는 저에게 예상치 못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제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며 오후의 시원한 바람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기 이름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여자아이라면 저희는 하윤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제 놀라움은 분명히 제 얼굴에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가 재빨리 말을 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엄마가 동의한다면요. 만약 엄마가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이해해요. 왜 하윤이라고 부르니? 저는 마음속으로는 갑작스러운 감동에 휩싸였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했으며 물었습니다. 저희 딸이 할머니의 간인함과 정직함 그리고 인내심을 갖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딸이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제가 거의 망칠 뻔했던 축소된 버전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가족 이야기를 알기를 바라요.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할게, 민준아. 그는 웃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른이 된 얼굴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8개월째 되던 달, 1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이 당황해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가 조기 진통을 시작했고 민주는 다른 도시에 회의 중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랑 병원에 가줄 수 있을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그냥 호들갑 털고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 거예요. 내가 바로 갈게.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15분 안에 도착했고 서연은 창백하고 겁에 질린 모습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진통 사이사이에 숨을 고르려고 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너무 일러요. 다 괜찮을 거야. 저는 저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믿음으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너는 강하단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내 손녀야. 그녀의 혈관에는 전사의 피가 흐르고 있어. 병원에서 저는 그녀 옆에서 검사와 모니터링, 전문의 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의사가 마침내 그것이 가짜 진통일 뿐이고 서연과 아기 모두 괜찮다고 확인했을 때 저는 그녀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게 가족이 할 일이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둘 다를 놀라게 했습니다. 민주는 몇 시간 후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뒤늦게 우리를 찾았고 서연은 이미 퇴원 수속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는 조심스럽게 아내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아기는요? 우리 모두 괜찮아. 서연이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엄마가 모든 것을 처리해줬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민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감사함이 너무나 깊어서 거의 가슴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제가 있을 수 없을 때 엄마가 여기 있어줘서요. 나는 늘 여기 있었단다.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예전에는 보지 못했을 뿐이야.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뒷좌석에 앉아 민준이 서연에게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엄마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지. 서연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스스로 자격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 작은 하윤이가 모두를 안심시키며 예정 일에 정확히 태어났을 때 민준이 출산 후 가장 먼저 전화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지은 씨도 서연의 아빠도 아닌 저였습니다. 아기가 완벽해요, 엄마. 그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눈을 가지고 있고 엄마의 그 고집센 턱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작은 테디베어를 들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값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간단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병실로 걸어 들어가 아들이 그 분홍색 작은 뭉치를 안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수년 동안 쌓였던 모든 원한, 모든 고통이 일시적으로 보류된 듯 했습니다. 안아볼래요? 민준이 아기를 저에게 건네며 물었습니다. 저는 손녀를 품에 안고 완벽한 작은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은 이미 세상을 열심히 관찰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안녕, 아가 하윤아. 저는 속삭였습니다. 나는 네 할머니야. 너는 앞으로 절대 너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민준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간단한 동작이었지만 의미가 가득했습니다. 아기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할머니를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릴 것을 맹세해요. 이 새로운 생명을 품에 안고 있을 때 저는 저를 여기까지 이끈 여정을 생각했습니다. 고통, 수치심, 그리고 마침내 존경을 요구하는 데 필요한 용기. 이것은 동화 속의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더 복잡하고 더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불완전한 화해, 옛 폐허 위에 세워진 새로운 시작. 하윤이가 태어난 후 며칠 동안 저는 가족 간의 상호작용에서 미묘한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지은 씨도 물론 경월에 나타나 값비싸고 화려한 선물들을 들고 왔습니다. 분명히 관심과 중요성을 놓고 경쟁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과 서연이 어떻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는지 주목했습니다. 예에 바르면서도 모호함이 없었습니다. 엄마, 이런 명품 옷들은 정말 고맙지만 저희는 정말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서연이 온화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윤이는 금방 잘할 거예요. 저희는 이제 실용적인 것들을 더 좋아해요. 하지만 아기는 품이 있어 보여야 하잖아요. 지은 씨가 항의했습니다. 의미심장하게 제가 가져온 소박한 곰 인형을 쳐다보면서요. 외모는 어릴 때부터 길러줘야 하는 거예요. 외모는 저희가 딸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장 중요하지 않은 자질이에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희는 딸의 지위가 아니라 내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를 바라요. 제가 늘 그랬던 것처럼요. 지은 씨의 얼굴에 나타난 충격적인 표정은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민준이 과거처럼 움츠러들거나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저는 며칠 동안 머물며 도와달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 존재가 부담이 될까 봐요. 하지만 서연이 간청했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제가 여전히 놀라워하는 진심으로 부탁했습니다. 저는 소녀를 소셜미디어에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기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동의했고 그 며칠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병원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심으로 적극적인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는지 봤습니다. 저는 서연이 어떻게 자신의 불안감과 싸우며 자신이 알던 모범과는 전혀 다른 어머니가 되려고 애쓰는지 봤습니다. 저는 또한 그들 둘 다 어떻게 묵묵히 저를 단순한 편리한 할머니가 아니라 지혜와 지지의 원천으로 여기기 시작했는지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밤 민준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 작은 하윤이를 달래려고 했으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이랬어요. 더 심했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그 옛날 자장가를 부를 때만 조용해졌어. 기억나니? 내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그 노래. 민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 아득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별과 작은 배에 대한 노래요. 바로 그거야. 저는 팔을 벌려 작은 하윤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전 제 아들을 잠재웠던 바로 그 멜로디를 나지막이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거의 즉시 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눈은 저를 응시했고 제 목소리와 부드러운 흔들림에 진정되었습니다. 이건 거의 마법 같아요. 서연이 놀라워하며 속삭였습니다. 마법이 아니란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연결이야. 세대를 초월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민주는 이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조금 후에 서연과 작은 하윤이가 마침내 잠들었을 때 그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는 저를 찾았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이 모든 일을 했는데도 어떻게 엄마는 여기 남아 저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란다. 민준아, 서연을 위해서도 아니야. 나는 작은 하윤이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앞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가족을 위해서 여기 있는 거야. 엄마는 아직 저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는 비난이 아니라 사실을 진술하듯 알아차렸습니다. 용서는 과정이지. 아들아, 사건이 아니야. 나는 가는 중이지만 어떤 상처는 완전히 아물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솔직함을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제가 가장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지난 몇 년 동안 엄마를 대했던 당신만이 아니에요.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대화들, 제가 얻을 수 있었던 조언들, 제가 낭비했던 시간들이요. 저는 그때 저를 진정으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너무 바빴으니까요.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할 수 있어. 엄마는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가졌어야 할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제 생일에 저를 모욕했던 오만한 신경밀과 의사가 아니라 나약하고 후회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으려는 이 남자를요. 아니,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졌어야 할 관계를 가질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어. 우리가 과거에 누구였는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구인지에 기반한 관계를 말이야. 그는 묵묵히 제 말을 받아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가장 포기다녀야 할 때에도요.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는단다, 민준아. 심지어 포기해야 할 때에도 말이야. 다음 몇 달 동안 우리 관계는 계속 발전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옛날 방식은 여전히 가끔 재발하곤 했습니다. 민주는 가끔 오만함을 드러냈고 서연도 가끔 자신이 어릴 때부터 주입받은 엘리트주의를 내비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더 잘하려고 진정으로 노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지은 씨의 어려움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가족 상호작용의 변화로 그녀는 더 이상 최고 권위의 여성 가장이 아니었고 이것은 분명히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이 하윤이한테 너무 많은 시간을 써요. 어느 날 그녀가 친구에게 불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치 제 손녀를 차지하려는 것 같아요. 하윤이는 우리 모두의 손녀란다, 지은 씨. 제가 마침 거실로 들어서며 침착하게 그녀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도 차지하려는 게 아니야. 나는 그저 할머니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딱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님이 요즘 늘 근처에 계시는 것 같아서요. 너도 마찬가지잖아. 저는 중립적인 어조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하윤이는 모든 할머니에게 나눠줄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있단다. 이것은 작은 대치였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지은 씨는 더 이상 제가 없는 것처럼 저를 험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결과 없이 저를 깎아내릴 수 없었습니다. 지은 씨와 그녀의 남편의 재정 상태도 그 기간 동안 크게 변했습니다. 서연이 언급했던 문제들이
마침내 그 아버지 회사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공개되었습니다. 갑자기 호화로운 점심 식사와 값비싼 선물들이 멈췄습니다. 결코 사지 못했던 그 해변 별장은 훨씬 더 먼 꿈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구조조정 단계에 있어요. 지을 씨가 위험을 유지하려 했으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금 흐름 문제일 뿐이에요. 하지만 사교계의 소문은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투자 실패, 엄청난 빚, 그리고 수년 동안 번영하는 겉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재정관리 부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이한 역할 교환 속에서 민준과 서연은 이제 가끔 지혜 씨와 그녀의 남편을 돕곤 했습니다. 그들이 예전에 주었던 그 상경력만 위한 한화 약 5억 5천만 원처럼 큰 돈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대접하거나 몇몇 청구서, 납부를 돕는 등의 실질적인 작은 행동으로 말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어느 날 오후 우리가 제 집 정원에서 하윤이가 노는 것을 지켜보며 서연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늘 그렇게 무적처럼 보였어요. 돈과 지위는 당연한 듯했죠. 이제야 저는 그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돈은 그런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 평생에 걸쳐 내린 선택으로 얻은 것이지. 진정으로 남는 것은 인격이고 우리가 구축하는 관계이며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야. 서연은 감탄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늘 이걸 알고 있었죠? 우리 모두가 지위를 쫓느라 바쁠 때 엄마는 진짜를 만들고 있었어요. 전적으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어. 저는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 때문에 저축했고 나중에는 습관이 되었지. 최근에야 다른 사람들이 겉모습을 만들고 있을 때 내가 안전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하윤이가 첫 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민준과 서연은 친한 가족과 몇몇 친구들만 초대하여 아늑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제가 처음부터 준비를 돕도록 초대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화려함보다는 의미 있는 것을 원해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가짜 세련미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을요. 파티는 제 집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선택은 1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을 씨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하윤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 감상할 줄 모르는 값비싼 수입 인형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자신이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딸과 사위가 이미 변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작은 축하 파티는 사치보다는 의미로 가득했습니다. 한때 가족의 수치였고 숨겨져야 했던 할머니는 이제 분명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의견은 존중되었고 그녀의 의견은 존중되었고 손님들이 떠난 후 우리만 남았습니다. 민준, 서연, 작은 하윤이, 그리고 저. 우리는 발코니에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민준이 편안한 침묵을 깨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집 때문에, 오늘 때문에, 모든 것 때문에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 저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필요해요. 그는 주장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엄마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편리함이나 관습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요. 이제야 저는 그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연은 잠든 작은 하윤이를 안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언젠가 제 딸이 민준 씨가 엄마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저를 봐주기를 바라요. 겉모습을 넘어서는 가치, 지위를 넘어서는 본질을 볼 수 있기를요. 그럴 거야. 저는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매일 너희의 선택과 행동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저는 제 가족을 쳐다봤습니다. 이 새로운 버전의 제 가족, 실망과 원한의 잿더미에서 재건된 가족. 저는 특이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회개를 지속적으로 증명하는데 아직 갈 길이 멀었고, 서연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주입받은 왜곡된 가치관과 씨름하고 있었으며,
지은 씨는 아마도 완전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몇 가지는 이미 변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 제 힘, 제 존엄성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겨져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겨져야 할 늙은이, 모욕당해야 할 늙은이, 모욕당해야 할 가난한 친척이 아니야 할그니. 그리고 제 손녀, 작은 하윤이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자랄 것입니다. 그녀는 자라서 할머니를 가족 역사의 조연이 아니라 힘의 본보기로 여길 것입니다. 그녀는 진정한 가치가 은행 잔고가 아니라 인격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존경은 외모가 아니라 행동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윤이가 태어난 지 1년 반 후 제 삶은 새로운 균형을 찾았습니다. 민준과 서연과의 관계는 계속 발전했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고 가끔 마찰도 있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이제 옹알이를 하고 불안정한 걸음마를 하며 제 집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자주 아기를 데리고 왔고 많은 경우 아기를 저에게 맡기고 자신들의 일을 처리하러 갔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서연은 늘 그렇게 물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요. 괜찮냐니? 이건 일주일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인걸.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반면에 민준과 지은 씨의 관계는 눈에 띄게 소원해졌습니다. 제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그에게 장모와 멀어지라고 요구하거나 암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 각자의 관점 변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그는 아직도 제 소박함에 대해 경멸적인 논평을 해요. 어느 날 오후 그가 잔인 장모 댁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와 분명히 화가 난 채 저에게 말했습니다. 마치 검소하게 사는 것이 도덕적 결함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지은 씨는 그녀가 자란 환경의 산물이야.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저는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측정하지 진정으로 중요한 것으로 측정하지 않아. 그렇다 해도 저는 제 딸에게 그런 가치관을 접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윤이는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방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집에서 작은 하윤이의 사진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사가 지은 씨가 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부인, 그가 말했습니다.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저는 놀랐지만 그녀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지은 씨는 거실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불편해 보였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녀가 늘 가졌던 우월감은 거의 겸손에 가까운 태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폐를 끼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전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앉아서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긴장해 보였습니다. 집사가 커피를 가져오는 동안 우리 사이에는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 씨는 주위를 둘러보며 제 거실의 세부 사항들을 흡수했습니다. 우아하고 화려하지 않은 가구들, 신중하게 선택된 예술 작품들, 그리고 그 고요하고 풍요로운 분위기. 어머님 댁 정말 아름답네요. 그녀는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아늑하고 세련됐어요. 고맙다. 저는 그 칭찬에 진심으로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커피가 나왔고 몇 마디 상투적인 인사를 나눈 후 지은 씨는 마침내 그녀의 방문 목적을 말했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그녀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 말을 억지로 내뱉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감안할 때 이런 요청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면서요. 제 남편의 재정 상태가 매우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응시하며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파산했고 저희는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고백은 분명히 그녀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평생을 사회적 지위와 재산의 겉모습에 기반하여 정체성을 구축했던 여인에게 재정적 붕괴를 인정하는 것은 거의 도덕적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용기를 내는 것처럼요. 저는 어떻게 하면 분수에 맞게 살고 진정한 재정을 관리하며 겉모습만 유지하지 않는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 어머님보다 이것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상황의 아이러니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때 저의 소박함 때문에 저를 경멸했던 이 여인이 이제 과시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사는 법에 대해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저에게 재정 조언을 구하러 오셨다고요? 저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물었습니다. 네. 그녀는 뺨이 수치심으로 붉어진 채 확인했습니다. 민준 씨가 어머님께 아주 훌륭한 재무 상담사가 있다고 언급했고, 그전에도 어머님은 돈을 아주 신중하게 사용하셨다고요. 저는 그녀의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아주 유혹적인 기회였습니다. 그녀가 수년 동안 저에게 보여주었던 냉담함과 속물근성을 되갚아줄 수 있는 기회예요. 하지만 이것이 제 손녀에게 어떤 본보기가 될까? 이것이 그녀에게 공감과 역경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 어떤 교훈을 가르칠까? 제 재무 상담사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년 동안 유용하게 사용했던 몇 가지 전략도 공유해 드릴 수 있고요. 지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기꺼이 도와주겠다는 것에 분명히 매우 놀란 듯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주 많이요. 하지만 제가 어머님께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은 씨, 어머님은 단지 재정적 필요 때문에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가요?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치 그 질문을 저울질하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필요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민준 씨와 서연 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봤어요. 그들이 더 행복하고 더 안정되어 보이는 것을요. 저는 이것이 어머님의 영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런 공로를 감당할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격이 있어요.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른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해요. 하윤이에게 재산보다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전략적인 인맥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요.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분명히 불편한 듯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서연에게 가르치지 않은 것들이에요. 제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죠. 그녀의 솔직함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저는 제 아들의 고통을 부추기고 저를 오만하게 대했던 장모가 아니라 평생 믿어왔던 가치,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마주하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배우는 여인을 봤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배우는데 너무 늦은 때란 없단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를 믿어. 나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으니까. 다음 몇 달 동안 지은 씨와 저는 믿을 수 없는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는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너무 많은 과거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상호 존중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호화로운 삶에서 검소한 삶으로 전환하는 단계를 겪는 것을 도왔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보존되어야 하고 무엇이 단지 허영심의 과시였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도왔죠. 그녀의 남편은 마침내 작은 회사에서 눈에 띄지 않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자존심에 파괴적인 타격이었지만 필요한 재정적 쾌감이었습니다. 그들은 호화로운 저택을 팔고 아늑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기분이 이상해요. 그녀는 우리의 한 만남에서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가 경멸당하고 모욕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늘 겉모습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일종의 자유를 느껴요. 민준과 서연은 이 모든 변화를 숨길 수 없는 놀라움으로 지켜봤습니다. 엄마와 엄마가 자발적으로 함께 차를 마시는 것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느 날 오후 서연이 논평했습니다. 인생은 이런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윤이가 2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제 집에서 축하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은 씨가 간단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어릴 때 읽었고 서연에게 읽어주었던 동화책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그 소박한 진심으로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뛰어났습니다. 파티 동안 저는 민준이 눈앞의 광경을 깊은 생각에 잠겨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딸은 정원에서 놀고 있었고 서연과 지은 씨는 저와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으며 진심으로 찾아온 소수의 친구들은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위나 겉모습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하니? 제가 그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교만함과 천박함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잃을 뻔했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는 잃지 않았어. 저는 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 있잖아. 이 모든 게 너 덕분이야. 이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존경을 요구하고 엄마의 가치를 보여줄 용기를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변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란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그의 얼굴에서 자주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저는 이게 특별한 축하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기다려요.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그는 포장된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명절까지 아껴두려고 했는데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저는 포장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섬세한 백금 팔찌가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도 눈에 띄지도 않았지만 그 단순한 디자인으로 우아함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손으로 그것을 돌렸습니다. 안쪽에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사물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준 여인에게. 정말 아름답구나, 민준아. 저는 진심으로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사명만 위한 한화 약 5억 5천만 원짜리는 아니에요. 그가 논평했습니다. 몇 년 전 그가 지은 씨에게 주었던 돈을 암시하면서요. 하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한해요.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란다. 저는 팔찌를 착용하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야. 이 인정이지.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저도 하윤이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저는 정원에서 뛰어노는 소녀를 쳐다봤습니다. 제 아들은 마침내 제가 늘 그가 될 수 있다고 알았던 그런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부모의 피상적인 기대를 넘어서는 자신만의 가치를 찾았고 심지어 지은 씨도 노년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제 마음은 깊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이 집을 사고 아들이 저를 인정하게 만든 돈 때문이 아니라 저를 경멸했던 사람들에게 저의 가치를 보여준 달콤한 복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더 강하게 만든 고통, 저에게 자기 가치를 가르쳐준 수치심,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65세에 마침내 나는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된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생일날 받았던 300위안 한화 약 5만 5천 원짜리 상품권은 지은 씨에게 준 사명명만 위한 한화 약 5억 5천만 원과 비교되어 제 인생 최대의 수치심이었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그것은 또한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움직였고 저를 자신의 가치를 보게 만들었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라고 요구하게 만들었고 지위나 겉모습보다 더 견고한 기반 위에 제 가족을 재건하게 만들었습니다. 67세의 저는 마침내 외적인 존경뿐만 아니라
훨씬 더 귀중한 것, 즉 자기 존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을 바라볼 때 저는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가장 달콤한 인생의 역전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비디오를 클릭하세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배신과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